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민주당이 국정농단의 위험한 전조라고 비판하며 지명 철회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찰 중립성을 담보할 최적임자라며 엄호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끝으로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 인선이 마무리됐습니다. 그러나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추천한 인사가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아 공동정부가 중대기로에 섰습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경북대 의대 고위직 재직 당시 두 자녀가 같은 의대에 편입해 특혜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두 자녀는 경북대 의대 봉사활동을 이력으로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고위공직자나 광역단체장들의 관사가 지나치게 크고 화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관사의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로 전격 인상했습니다. 4%대로 치솟은 물가를 잡기 위한 조치입니다. 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윤석열 안철수 공동정부가 출범 전부터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오늘 농림축산식품부와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되면서 18개 부처 내각 인선이 다 마무리가 됐는데요.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추천한 인사는 그중에 단 한 명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충분히 설명했으니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안 위원장은 모든 인수위 회의를 보이콧하고 있습니다. 선거 때 맞잡았던 두 손을 놓고 결별로 가는 건지 집중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 유주은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농림축산식품부와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로 정황근 전 농진청장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이정식 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입니다. 정황근 후보자는 정통 관료 출신으로 농촌진흥청장 시절 스마트농법 전환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정식 후보자는 30년간 노동계에 몸담으며 현장 경험과 정책 전문성을 겸비했다는 평가입니다. 3번에 걸쳐 발표한 18명의 장관 후보자 가운데 안철수 인수위원장 측 인사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안 위원장은 최진석 서강대 명예교수와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 유응환 인수위원 등을 후보군으로 추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윤 당선인과 안 위원장이 합의한 공동정부는 강요 구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며 원칙은 계속 이어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많은 그런 정부의 주요 포스트들이 또 공공 부분에 포스트들이 계속 또 선발이 되고 또 지명이 되고 천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안 위원장이 자신의 전문 분야로 언급한 보건복지, 과학기술 분야 인선에서도 안 위원장 의중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후보 단일화 당시 약속한 공동정부 구성이 사실상 무산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어제 이렇게 굳은 표정으로 인수위를 떠난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오늘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인수위원장직 거취까지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김단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오늘 일정을 전면 취소했습니다. 오전에는 정무사법행정분과위원들과 소방정책 현장을 방문하고 오후에는 코로나 비상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었는데 모두 불참했습니다. 안 위원장 측 관계자는 안 위원장이 오늘 하루 일정을 비우고 생각을 정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추천한 인사가 내각 인선에 포함되지 않아 내적 갈등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인수위에 출근하지 않는 방식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거취도 고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당장 위원장직에서 사퇴하는 초강수를 둘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입니다. 또 다른 안 위원장 측 관계자는 인선 배제로 불쾌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장 판을 깰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인선 발표 이후 안 위원장 관련 질문을 받고 갈등설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안철수 위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았고요. 또 제가 이 인선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도 어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본인이 뭐 불쾌하거나 이런 거는 전혀 없으신 거로 제가 알고 있고. 어제 오후 두 사람은 따로 만나 10분가량 대화를 나눴는데 이때 안 위원장의 불만을 느끼지 못했다는 겁니다. 윤 당선인 측은 안 위원장이 책임을 다해줄 거라는 기대와 신뢰가 있다며 애둘러 복귀를 압박했습니다. 권영세 부위원장을 통해 안 위원장 측과 접촉하며 기류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공정 이슈에 불을 지폈던 이 논란, 윤석열 인사에서도 불거졌습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경북대 병원장과 부원장 시절 두 자녀가 나란히 경북대 의대에 편입을 했습니다. 편입 당시에 아빠 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한 이력을 제출하기도 했는데요. 아직 편입 과정이나 봉사활동 과정에 특혜가 실제로 있었는지는 더 밝혀져야 할 부분이지만 민주당은 조국 전 장관과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라는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최수연 기자 보도 보시고 아는 기자로 이어갑니다. 2016년 12월 경북대 의대 학사 편입학 전형 당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딸의 지원 서류입니다. 같은 해 1월과 7월 경북대 병원에서 환자 이송 등 봉사활동을 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1년 뒤 경북대 의대 편입에 지원한 정 후보자 아들도 경북대 병원 봉사활동을 이력으로 제출했습니다. 2016년 두 자녀가 같은 시기에 봉사활동을 한 건데 당시 정 후보자는 병원 부원장인 진료처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당시 편입 요강을 보면 봉사자 활동과 경력이 있는지를 평가한다고 돼 있습니다. 민주당은 봉사활동 과정에 특혜가 있었는지 따져보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정 후보자 두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의혹을 제기합니다. 2017 학년도부터 2020 학년도까지 4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 학사 편입 제도를 통해 두 자녀가 의대에 편입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정 후보자는 부원장과 원장으로 재직했습니다. 정 후보자의 아들은 편입 직전 한국학술지 인용색인에 등재된 논문 2편의 공동저자로 참여했는데 공동저자 중 학부생은 정 후보자 아들뿐이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논란입니다. 민주당은 아빠 찬스 의혹으로 규정하며 교육부 감사를 촉구하는 한편 자진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정호영 후보자의 자녀 경북대 의대 편입 의혹은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정의에 판가름하는 잣대가 될 것입니다. 정 후보자는 확인해보면 특혜가 없다는 것이 밝혀질 것이라며 사퇴하는 일 역시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아는 기자, 시작합니다. 윤석열 안철수 공동정부는 봉합인지 파탄인지 정치부 송찬욱 기자와 알아봅니다. 오늘요 눈여겨볼 대목이 이 당선인에게 오늘 이제 기자들이 공동정부 관련해서 질문을 막 했거든요. 그랬더니 불편한 기색을 보이던데요.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오늘도 장관 인선 결과에 대해서 직접 발표를 했는데 이제 질문을 받잖아요. 그때 오늘 지명한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질문이 아니고 이 안철수 인수위원장 그리고 공동정부에 대한 질문이 계속 이어지자 이 불편함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어느 특정 인사를 배제하거나 한 사실은 없습니다.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만은 추천을 받았고요. 이 인선 과정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무슨 아무 문제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두 분에 대한 인선 얘기를 안 하시고 자꾸 안철수 위원장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본인의 입장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고. 네, 정리해보면 어제 2차 장관 인선을 앞두고 안철수 인수위원장에게 과정을 다 설명했고 안 위원장도 이해를 한 것으로 아는데 갈등으로 보는 취재진의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건데요. 안 위원장이 오늘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사실상 보이콧한 상황에 대한 불편함
심경일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당선인은 뭐 이해가 안 된다고는 했지만 예. 이수 위원장이 어쨌건 오늘 일정을 다 취소한 건 불만이 있다 이런 표시는 분명해 보이는 거죠 지금? 네, 안철수 위원장 측은요. 심기가 불편한 건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 장관 후보자 18명을 보면 이 안 위원장이 추천한 인사는 단 한 명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동정부가 사실상 무산된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1차 인선 후 안 위원장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인선 과정에서 특히 제가 전문성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조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만 그런 과정은 없었습니다. 네, 안 위원장 측에선 안 위원장에 대한 예우도 없고 공동정부 역시 사실상 형해화된 상태 아니냐고 불만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자, 도대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이제 궁금한데요. 예. 안 위원장이 바랐던 게 뭡니까? 네, 일단 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등 이 안 위원장의 강점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 이 추천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이나 유웅환 인수위원 등의 이름이 거론됐고 이태규 의원의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직을 원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러나 보셨다시피 단 한 곳도 이들은 지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요. 당선인 측은 분명히 뭐 공동정부를 하겠다고 했는데 예. 왜 단 한 명도 안 받아들여졌는지 그러다 보니까 시청자 질문이 들어왔는데 예. 안철수 추천 인사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이 총리직은 안철수 위원장이 맞지 않겠다고 스스로 얘기를 했었고요. 또 이 윤 당선인 측에서는 이태규 의원의 경우 행안부가 아니라 이 통일부 장관직을 제안했는데 거부를 했고 또 다른 비중 있는 자리도 제안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다른 적임자가 있는데 안 위원장 추천이라고 무조건 지명할 수는 없다는 게 윤 당선인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공동정부라는 거는 함께 훌륭한 사람들을 찾아서 우리가 그 임무를 맡기는 것이지 누구 사람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네, 민주당은 은근히 또 갈등을 부추기기도 하던데 네. 공동정부가 어떻게 될지는 이제 안철수 위원장이 인수위원장직까지 사퇴할지 여기가 이제 기로가 될 것 같거든요. 네, 어떨 것 같아요? 민주당이 얘기했으니까요. 민주당 출신인 이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어떻게 평가했는지 한번 직접 들어보죠. 그냥 완전히 지금 거의 팽당한 모습 아니에요. 지금까지 조각에서 딱해요. 팽당했다, 딱하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이 안철수 위원장이 인수위원장직을 던지고 판을 깨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현재로서는 우세합니다. 안 위원장이 이 국민의힘에서 차기 당대표 등 정치적 입지를 넓히기 위해선 윤 당선인이나 국민의힘 의원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분석 때문입니다. 시청자 질문 하나만 더요. 네. 이거 저도 궁금하던데. 그래서 합당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이게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얘기를 다 들어봐도 지금 안철수 위원장의 결심만 남은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 양측의 협의, 실무 협의는 지금 대체로 끝난 상태인데 이 이태규 의원이 인수위원직을 사퇴한 지난 11일 이후 논의가 멈춘 상태라고 합니다. 결국엔 지금 이 꼬여있는 상황이 해소가 돼야 최종적인 합당 선언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송찬욱 기자였습니다. 네, 지금부터 이 소식으로 갑니다. 이 이슈들로 뜨거운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자, 먼저 윤석열 당선인의 최측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선을 두고 민주당은 암덩어리라는 극한 표현으로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찰 중립을 담보할 적임자라며 한 후보자를 엄호했습니다. 김성규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거친 발언을 쏟아내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실질적 이인자 문고리 소통령에 의한 국정농단의 위험한 전조입니다. 암덩어리가 되기 전에 깨끗이 도려내야 합니다. 공정과 상식의 나라를 만들겠다던 윤 당선인의 공헌은 이제 개나 줘야 하겠습니다. 김두관 의원은 SNS를 통해 상대가 전쟁을 하겠다면 우리도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대통령, 법무장관, 검찰총장의 삼위일체 시대로 검찰공화국을 완성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 지명으로 오히려 검찰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됐다며 방어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이 특히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모든 우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과거에 법무부를 장악하고 굉장히 잘못된 방식으로 검찰에 압력을 가하고 했던 것
그들의 과거에 대한 두려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한동훈 검사가 수사권을 행사할 경우에 민주당 여러 가지 무슨 정치 보복이니 정치 탄압이니 이러한 얘기가 나와서 오히려 검찰 수사의 순수성이 훼손될 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셨던 것 같고 사실 칼을 빼갖고 펜을 준 거죠. 그러면서 한 후보자야말로 법치 정상화라는 중책을 맡기 위해 최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성규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꾸렸는데요.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윤 당선인과 함께 준비한 인사도 합류했습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그제 서울 남부지검에서 숨진 초임 검사의 빈소를 찾아 조문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유족을 만나 위로하고 장관에 취임하면 원인과 진상을 잘 살펴보겠다고 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서울 고검에 꾸려질 청문회 준비단장은 주영환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총괄팀장은 신자용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공보팀장은 권순정 부산지검 서부지청장이 맡기로 했습니다. 신상팀장은 김창진 창원지검 진주지청장입니다. 신자용 김창진 팀장은 2016년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에서 윤석열 당선인 한 후보자와 함께 일한 이력이 있습니다. 윤 당선인이 2017년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된 뒤 두 팀장은 특수부장을 맡았는데 한 후보자는 당시 특수수사를 총괄하는 중앙지검 3차장이었습니다. 권순정 공보팀장은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일 때 대검찰청 대변인이었고 주영환 단장은 당선인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준비할 당시 공보 업무를 맡았습니다. 주 단장은 한동훈 후보자와 대검 부패범죄특별수사단에서 대우조선해양 비리 사건을 함께 수사한 인연도 있습니다. 민주당의 송곳 검증에 대비해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 다시 뭉친 모양새입니다. 한 후보자는 내일부터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으로 출근해 본격적인 청문 준비에 들어갑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여야는 오늘도 검수완박 법안으로 극한대치를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검수완박 법안을 발의하고 강행처리 수순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전혜정 기자입니다. 검찰 수사권 폐지, 이른바 검수완박을 놓고 여야가 국회 법사위에서 맞붙었습니다. 지금 또 법안을 만들고 있다는 얘기를 민주당에서 하고 있어요.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출생신고를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수사 기소 분리를 통한 국민적 이익이 더 크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검수완박이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전 경기지사 지키기용이라는 지적을 두고는 고성이 오갔습니다. 검수완박에 대해서는 현직 검사장이 조선시대 연산군이 자신의 비리를 숨기기 위해서 사원부를 폐지한 것을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거꾸로 한번 제가 여쭤볼까요?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그것을 결국 문재인 대통령 수사 못하게 하는 것이다 하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으로 검수완박 명분이 더 확실해졌다며 법안 처리에 속도를 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민주당 의원 172명의 서명을 담아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새로운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4월 중으로 검찰의 수사권 분리를 우선 처리해야 그 후 국가수사기관인 한국형 FBI의 창설도 속도를 내게 됩니다. 민주당은 정의당의 협조 없이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정의당의 협조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전 정의당이 우리 그 검찰개혁 안에 대해서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인데요.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임시국회 쪼개기를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검찰은 총장부터 평검사까지 검수완박을 막기 위해 하루 종일 분주했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은 아침부터 국회에 찾아갔고 전국 평검사들은 오는 19일 평검사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구자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 등을 상대로 검수완박 관련 설득 작업을 벌이겠다고 밝혔던 김오수 검찰총장. 김 총장은 오늘 오전 박광원 국회 법사위원장을 찾아가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 저지를 위한 호소를 이어갔습니다. 면담 전 주먹을 굳게 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검찰의 반대 의견이 담긴 서류를 박 위원장에게 전달한 김 총장은 검수완박의 부당함을 재차 주장했습니다. 결국 그 검사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의 핵심은 검찰을 없애자는 것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박 위원장은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헌법과 국회법 규정대로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책임 있게 심의할 것이다. 일선 검사들의 동요도 잇따랐습니다. 어제 이복현 북부지검 부장검사가 사의를 밝힌 데 이어 오늘은 김수현 통영지청장이 사표를 냈습니다. 김 지청장은 이 상황에 철저한 무기력함을 느끼며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 방법으로 사직을 선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평검사 대표들은 오는 19일 오전 10시 대검찰청에 모여 전국 평검사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의 검수완박은 물론 검찰 수뇌부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강원지사 후보로 경선 없이 황상무 전 KBS 앵커를 단수 추천했습니다. 윤석열 캠프에서 언론 전략기획단장을 맡았던 인물이라 윤심이 반영된 공천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는데요. 자, 출마를 준비 중이던 김진태 전 의원은 강하게 반발하면서 무소속 출마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이민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의 강원도지사 후보로 황상무 전 언론전략기획단장이 뽑혔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김진태 전 의원이 앞서는 것으로 나왔지만 국민의힘이 전략공천으로 황 전 단장 손을 들어준 겁니다. 국민의힘은 북한군 개입 등 김 전 의원의 과거 5.18 관련 발언과 행동을 문제 삼았습니다. 5.18 문제에서만큼은 우리 우파가 결코 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5.18 논란이 다시 불거질 경우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 선거까지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와 또 우리 당이 국민 통합 또 미래를 향한 전진 이런 철학적 기조로 볼 때 과거 그분의 일부 발언들이 국민 통합에 저해야 된다. 김진태 전 의원은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특단의 대책까지 강구하겠다며 무소속 출마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황상무 전 단장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의 TV 토론 준비를 도왔습니다. 윤당선인 대변인이었던 김은혜 의원을 경기도에 출마시키고 김태흠 의원을 충남에 나가라고 한 데 이은 윤심 공천이란 얘기가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찬입니다. 여랑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된 이후에 추미애 전 장관에게 주문이 쏟아진다고요? 네, 한동훈 후보자에게 장관님하고 불러보라는 주문입니다. 추미애 전 장관 SNS에 일부 누리꾼들이 단 댓글을 보면요. 한동훈 장관님 해보라, 깍듯하게 부르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보면 뭐 인생은 한치 앞을 모른다 이런 비꼬는 말도 있는데 근데 장관님 해보라 이건 왜 그런 거예요? 지난해 8월에 이 호칭 문제로 설전을 벌였던 적이 있었거든요. 당시 정경심 교수가 유죄라는 항소심 선고가 있었는데요. 추 전 장관 측이 한동훈 씨 지휘 아래 마른 수건 쥐어짜듯 뽑아낸 혐의들이라고 비판하자 한 후보자는 추미애 씨 뭘 보고 무죄라고 하느냐 이렇게 맞받았는데요. 다시 추 전 장관 측이 전직 상관을 씨라고 부르는 용기가 가상하다며 호칭을 문제 삼았고 한 후보자는 추미애 씨를 추미애 씨로 부르는데 용기가 필요한 사회가 되면 안 된다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상관을 씨로 부르지 말라는 추미애 전 장관 측의 당시 공격을 소환한 겁니다. 당시 보면 이제 추 전 장관은 한 후보자 인성까지 거론했던데요. 그래서일까요? 한 후보자 어제도 추 전 장관 이름을 거론했습니다. 네, 바로 이 대목이었죠. 저도 지난 박범계 장관, 추미애 장관 시절에 있어서 수사지휘권이 남용된 사례가 얼마나 국민에게 해악이 큰 것이었는지에 대해서 실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만방자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현직 검사로 있으면서 정치적인 발언들을 쏟아냈던 사람이죠. 특히 직속 상관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뭐 추미애 씨 어쩌고 운운하던 그런 오만방자한 언행을 계속했던 사람인데, 문재인 정부에서 좌천된 뒤에도 물러서지 않고 비판했던 한 후보자에 대한 민주당의 앙금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네, 다음 주제도 관련이 있는데요. 보시죠. 자, 공안 통치와 국민 독박, 둘 다 뭐 듣기 좋은 말은 아니에요. 네, 여야의 입이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는데요. 이 한동훈 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에 민주당의 격한 반응부터 듣고 오시죠. 공안 통치를 분명하게 하겠다라는 의지를 표현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검찰 국가와 혹은 검찰 쿠데타가 이거 완성되어 가는구나. 민정수석을 사실상 겸한다고 봐야 되겠죠. 왕수석이 아니라 왕장관이 되는 거죠. 네, 공안 통치 봤고요. 국민 독박, 이건 국민의힘이 한 이야기인가요? 맞습니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강행에 대한 국민의힘의 공격인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검수완박은 국민의 피해를 보는 국민 독박이고 범죄자만 혜택을 보는 죄인 대박입니다. 근육 자랑하는 거죠. 우리가 대선은 졌지만 이래봬도 172석 이렇게 있어. 그러니까 우리 힘자랑 한번 해볼게. 대장동 게이트 막는 방법이 검수완박법이라는 것이죠. 이재명 방탄법이다. 새 정부 시작 전부터 거칠어진 여야의 힘겨루기를 지켜보는 국민들 참 답답할 것 같습니다. 네, 협치는 역시 말뿐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한국은행은요, 올해 물가 상승률과 경제 성장률 모두 3%대를 예상해 왔는데요. 오늘 이 물가는 4%로 오르고 경제 성장률은 2%대로 추락할 수 있다는 경고를 했습니다. 이 저성장 고물가 우려에 기준 금리를 3개월 만에 또 올렸습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참석하는 6명의 위원들. 사상 최초로 총재 없이 진행된 금통위에서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1.25%에서 1.5%로 인상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상반기까지 제로금리였던 기준금리를 지난해 8월부터 4차례 인상을 거쳐 8개월간 1.0%포인트 끌어올린 겁니다. 지난달 4.1%까지 급등한 물가 상승률을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감이 반영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물가 상승 압력이 예상보다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겠다 하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총재 공석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대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오늘 발표된 3월 수입물가 지수도 지난달보다 7.3% 상승하며 1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한국은행은 4%대 물가 상승률이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경제 성장률 3% 달성도 쉽지 않다고 관측했습니다. 경제 성장 전망에 대해서는 저희 조사국에서 새롭게 전망을 수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2% 중후반 정도는 될 거라고.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대출자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오를 경우 연간 가계이자 부담은 3조 원가량 증가합니다. 1인 기준으로는 이자가 연 16만 원씩 늘어나는 셈입니다. 이미 6%대 돌입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7%대까지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중소기업들은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그러잖아도 원자재 값이 올라 허리가 휘는데 금리 인상으로 대출이자 부담도 늘었죠. 나가는 돈이 공포 수준이라는 현장 목소리를 조현선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코로나19 여파에 치솟은 물가, 금리 인상까지 중소기업들은 삼중고에 직면했습니다. 한 소프트웨어 업체는 운영비며 인건비, 물량 수입 자금까지 대출 없이 운영이 힘듭니다. 그런데 거듭된 금리 인상에 이자로 나갈 돈이 더 많아졌습니다.
수억에 대한 대출이 뭐 이자가 1%, 2%만 오른다라고 하더라도 그 비용이 100만 원 단위가 이제 왔다 갔다 고수적으로 갈 수밖에 없죠. 거래가 중단되기도 합니다. 코로나 영향도 있지만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겹쳐지게 되면 거래처도 회사의 존폐 위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것 자체가 무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크라이나 사태 여파로 비싸진 원자재 가격은 부담을 더하고 있습니다. 39년째 하고 있으면서 지금과 같이 어려웠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특수관 같은 경우는 한 18% 정도 올랐어요. 이제 우리가 이게 이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원자재를 사는 데 있어서 금융권을 이용한 사람들은 제품 가격이 더 비싸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공포 분위기를. 한 조사에서 중소기업 제품의 공급 원가에서 원자재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58.6%에 달했습니다. 원자재 가격도 2020년보다 51%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빚으로 버티는 중소기업에 대한 핀셋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고위공직자의 관사 문제를 손보겠다고 밝혔죠. 주로 경치 좋은 곳에 널찍하게 위치해 있는 관사들. 세금으로 운영하는데 직원과 예산 현황도 잘 공개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크고 화려한 관사 꼭 필요한 걸까요? 제가 취재했습니다. 저희 어떻게 오셨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여기 관사 관련해서 취재 나왔는데요. 어디인가요, 관련사가? 채널A요. 채널A요? 예. 서울 한남동에 있는 대법원장 관사 앞. 법원 마크가 붙은 옷을 입은 직원들이 문 앞을 지키고 있고 직원 식당 건물에선 사람들이 오갑니다. 대지 면적 7,100제곱미터의 대법원장 공관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하며 세금 16억 6천만 원을 들여 리모델링했습니다. 그중 7억 8천만 원은 건물벽을 수입 석재로 바꾸는 데 썼습니다. 국제 사법 교류 등을 위해 공관 증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전속 요리사를 고용하고 며느리가 다니는 기업 관계자들과 사적인 만찬을 열었다는 증언이 나오며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한남동에는 대법원장 공관뿐 아니라 수천 제곱미터가 넘는 공관들이 모여 있습니다. 국회의장 공관은 조경이 한창입니다. 그러면은 관사 직원들은 어디서 관리하시나요? 조경 쪽은 시설과 쪽이고요. 청소 쪽은 관리과 쪽이십니다. 국회 사무처 직원들이 관리합니다. 모두 국가 소유이고 운영에 세금을 쓰지만 대법원과 국회는 공관 관리에 들어간 돈과 직원 규모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게 다 우리 세금으로 다 하는 건데 고위공직자들의 생활 방식은 우리가 볼 때도 좀 호화로운 면이 있죠. 도지사나 시장들 관사도 특혜와 예산 낭비를 둘러싼 잡음이 이어져 왔습니다. 지난 2010년 정부는 전국 도지사와 시장 관사를 폐지하라고 권고했지만 여전히 7곳의 관사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규모가 큰 강원도지사의 관사를 가봤습니다. 이곳은 전기와 도시가스 등 생활요금을 강원도 예산으로 지급해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전년도에 전기세가 한 50만 원 정도 됐고요. 상하수도가 31만 원, 도시가스가 260만 원이에요. 그게 전부거든요. 어차피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거니까 이제 그거는 결과 보고나 이런 거를 이제 철두철미하게 운영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겠죠. 인천시장 관사로 사용되던 건물입니다. 야, 생각보다 엄청 넓구나. 잘 해놨네. 좋았겠네. 우리 공직자들만 누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잖아요. 완전히 시민들에게 돌려준 건 지난해였습니다. 권위와 밀실 정치의 상징이었던 관사. 엄격하게 운영 기준을 정하고 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이제는 바꿔야 할 때입니다. 여인선이 간다 였습니다. 네, 이른바 계곡살인 사건 집중 취재 내용으로 이어갑니다. 수사당국이 공범 조현수의 노트를 확보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 노트에는 사망보험금과 관련된 단어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먼저 이솔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찰이 이른바 계곡살인 사건 피의자들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들어간 건 지난 2020년 5월.
이 과정에서 이은혜의 공범 조연수의 노트를 확보했습니다. 노트에는 사건과 관련해 누군가와 상의했던 흔적으로 보이는 메모가 있었습니다. 두 쪽짜리 메모에는 8억, 금감원 등 윤 씨의 사망보험금과 관련한 단어가 적혀 있습니다. 가평 사건 발생 당시 초기 수사를 맡았던 가평경찰서 담당 경찰관의 이름과 타살, 판례를 비롯해 보험금 지급이 왜 안 되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단어도 등장합니다. 채무를 뜻하는 걸로 보이는 빚과 지연이자도 쓰여 있습니다. 범죄심리 전문가는 보험금을 빨리 수령하고 싶었던 조연수의 조급함이 드러난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이 돈을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 이미 궁리를 해놓고 있거든. 더 다급한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빚이 있다면 8억 중에 받아서 일부 갚아야 되는 게 있고. 채널A 취재진이 접촉한 조연수의 동창은 조연수가 어린 시절부터 돈 문제에 민감했던 걸로 기억했습니다. 저는 성격이 굉장히 좀 약간 좀 조심스럽고 계산스럽다 그래야 되나? 담배 하나하나 엄청 아까워하고 돈에 대해서 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애였어요. 검찰이 이은혜와 조연수를 살인 용의자로 공개 수배한 지 보름째. 도피를 돕는 조력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두 사람의 주변 인물들을 재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소리입니다. 경찰은 지난 2014년 이은혜의 전 남자친구가 태국 파타야에서 숨진 사건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유족은 유품에서 사라진 휴대전화에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최승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14년 태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이 게시한 안내문입니다. 한국인 익사 사고가 잇따른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2014년 7월 파타야 인근 산호섬에서 스노클링 중 숨진 남성이 이은혜의 전 남자친구입니다. 유족은 태국에서 이은혜로부터 전화가 걸려와 사고 소식을 알았고 이후 태국으로 건너가 이은혜와 함께 장례 절차를 진행했다고 말했습니다. 부검 기록에는 익사, 비의도적 사고로 적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타살을 의심하진 않았지만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을 접하고는 의문점을 갖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유족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본격적으로 의혹을 제기한 건 지난 6일. 특히 사라진 휴대전화가 의심스럽다고 채널A에 밝혔습니다. 태국 사고 현장에서도 이은혜와 동거하던 집에서도 유품 중 휴대전화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족은 2년 가까이 사귀는 동안 이은혜와는 한 번도 연락한 적이 없다며 휴대전화 없이 유족 연락처를 어떻게 알았는지 궁금하다고 말했습니다. 유족은 사망보험금과 여행자 보험금을 수령했는데 이 가운데 여행자 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이은혜로부터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최근 태국 경찰에 수사 자료를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승현입니다.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호주에 입국해서 일을 하던 20대 한국인 여성 4명이 교통사고로 숨졌습니다. 농장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참변을 당했습니다. 강은하 기자입니다. 대형 트럭 옆으로 비스듬히 멈춰선 SUV 차량. 옆면 외관이 전부 뜯겨나가고 틀어져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반쯤 호주 퀸즐랜드주 고속도로 진입로에서 트럭과 SUV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빗길을 달리던 트럭이 고속도로에 진입하던 SUV 측면을 들이받은 뒤 미끄러지며 150여 미터를 끌고 갔습니다. 이 사고로 SUV에 타고 있던 20대 한국인 여성 4명이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농장 일을 마치고 퇴근하던 길이었습니다. It appears that 4 Korean women who were backpackers working on a farm only been in the country a few weeks. 호주는 2월 20일부터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막혀있던 워킹 홀리데이 비자 보유자의 입국을 허용한 상황. 경찰은 한국 영사관 측과 유족에게 연락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은하입니다. 이제는 코로나 확진자도 동네 병원에서 다른 질환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코로나 확진자를 받아주는 치과를 찾아봤더니 전국에서 딱 3곳뿐입니다. 대전에서 서울까지 올라오기도 합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대면 진료를 하는 서울의 한 치과 의원입니다. 칸막이를 세워 코로나 환자용 진료 공간을 구분했습니다. 코로나 환자가 들어오면
건물 복도에서 진료 공간으로 곧바로 연결되도록 동선도 분리했습니다. 비말에 노출될 수 있는 치료다 보니 의료진은 보호복과 보호모뿐만 아니라 마스크와 고글, 페이스 쉴드까지 갖춥니다. 거지는 않으시죠? 네. 다물어 보세요. 4일부터. 네. 지난 4일 이후 11일 동안 이 치과를 찾은 확진자는 24명. 극심한 치통에 시달리거나 치아가 부러지는 등 긴급한 경우이다 보니 지역에서 올라온 환자도 있습니다. 화성이나 또 멀게는 대전에서도 오신 분이 있었고, 주로 이제 응급 환자, 많이 아프거나 아니면 이제 어디 부딪히거나. 전국 치과의원은 16,000여 곳이지만 단 3곳만이 코로나 대면 진료 중입니다. 그마저도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수시 많이 되니까 앞으로 좀 코로나에 대해서 이것저것 풀겠다고 해놓고서 이런 인프라도 안 받으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부는 일상의료 체계로 돌아가고 있다고 했지만 현장에선 아직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채널A 뉴스 백수입니다. 제주도의 유채꽃밭에서 잎과 발이 묶인 채 버려진 개가 발견됐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노란색 유채꽃이 가득한 들판에 개 한 마리가 누워 있습니다. 입은 테이프로 감겨 있어 짖지도 못하고 앞발은 뒤로 꺾여 노끈에 묶여 있습니다. 진짜 웬일이야. 미쳤나봐. 사람들이 줄을 풀어주려 하지만 개는 두려운 듯 계속 몸을 뒤척입니다. 안 돼, 도망가지. 저 너무 꽉 묶여 있어. 학대 정황이 의심되는 사진과 영상은 온라인상에 빠르게 퍼졌고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뭐지? 순간적으로 너무 이상한 모양새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어제 저는 처음 알았기 때문에 너무 놀랬고. 동물병원 진료 결과 다행히 건강엔 이상이 없는 상태로 확인됐습니다. 통증이 많이 있을 거고요. 그 상태로 오래 있게 되면 관절 쪽에 무리가 가서 못 걸을 수도 있어요. 병원 확인 결과 등록칩이 있었고 근처 사설 유기견 보호센터에 있던 유기견 주홍이로 확인됐습니다. 이곳에는 현재 160마리의 동물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센터 측은 누군가 견사를 탈출한 유기견을 데려가 몹쓸 짓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인 서울 둔촌 주공아파트 재건축 공사가 한창이었는데요. 이미 절반 이상 진행된 공사가 전면 중단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안건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12,000호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이란 수식어가 붙는 곳. 서울 강동구 둔촌 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입니다. 대형 트럭도 크레인도 멈췄습니다. 공사 현장 가림막인데요. 여기에는 공사 중단을 알리는 대형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시공사업단은 내일 새벽 0시부터 현장을 닫습니다. 전부 자재들 다 빼는 거예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작업을 못하고 이 사람들은 놀 수는 없잖아요. 다른 일자리를 찾아가야 돼. 갈등의 시작은 2년 전 체결된 5,600억 원의 공사비 증액 계약입니다. 현 조합은 당시 집행부가 해임을 앞두고 밀실 계약을 체결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추인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거, 무효 확인 소송을 낸 거에 이렇게 적시한 게 한 4가지 돼요. 현대, 대우, 롯데건설 등 시공단은 절반 넘게 지을 때까지 1조 7천억 원의 공사비를 받지 못했다며 기존 계약을 인정하는 게 우선이라고 맞섰습니다. 조합 측에서는 인정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이라면 협상의 여지가 없는 부분이 좀 클 것 같습니다. 조합은 시공단을 바꿀 수 있다는 입장. 갈등이 장기화된다면 양측의 손해는 물론이고 주택 공급 대란을 야기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식약처가 김치를 파우차이로 표기한 영상을 올렸다가 이 비난 여론에 뒤늦게 삭제했습니다. 홍유라 기자입니다. 지난 2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 영어와 중국어, 베트남어 자막을 붙였습니다. 영유아의 나트륨 섭취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아이들의 건강한 식생활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김치를 언급합니다. 생후 12에서 24개월의 경우 국과 김치는 아용으로 만들어 먹이고 그런데 김치 그림에 중국어로 파오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임산부의 올바른 식습관을 설명하는 다른 영상에서도 김치는 파오차이로 표현됩니다. 파오차이는 중국 쓰촨 지역의 절임식품으로 중국은 파오차이가 김치의 원조라고 주장하며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说到泡菜呢，很多人会一下子想到韩国。最近有一项泡菜行业国际标准正式诞生了，但是让人没有想到的是，这一项标准呢跟韩国关系不大，反而是由中国主导制定的。 논란이 되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7월 김치의 중국어 표기를 매울 신자를 써 신치로 변경했는데 식약처가 파오차이를 써버린 겁니다. 중국 측에서 또 하나의 빌미로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중국 내에서 한국 정부에서도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고 있다라고 억지 주장을 펼칠 수 있기 때문에요. 식약처는 뒤늦게 영상을 삭제하고 사과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유라입니다. 50년 동안 북한 김씨 일가의 입 역할을 했죠. 간판 아나운서 리춘이가 호화주택을 선물받았습니다. 평양 도심에 조성한 고급 아파트 단지입니다. 곽정아 기자입니다. 대동강으로 흘러드는 보통강변에 800세대 규모 아파트 단지가 불을 밝힙니다. 흔히 보던 북한의 주택들과는 사뭇 다릅니다. 테라스형 아파트에는 강변으로 향하는 산책로도 조성됐습니다. 1970년대 김일성 주석이 주석궁으로 옮기기 전까지 살았던 5호댁 관저가 있던 곳으로 최고 명당입니다. 우리 수령님께서 자신의 저택이 철거된 대신 행복 넘친 보금자리가 마련된 것을 아시면 만족해 하실 것이라고. 준공식에 이어 김정은 위원장의 팔짱을 끼고 집에 들어가는 여성. 조선중앙TV 간판 아나운서이자 50년 동안 김씨 일가의 입으로 활동한 79살 리춘이입니다. 고급스러운 실내 장식과 소파, 아늑하게 꾸며진 안방까지. 핵심 지지층을 챙기기 위한 선물 정치로 풀이됩니다. 너무도 희한한 살림집을 받아안고 고마움의 인사를 올리는 리춘이 방송원의 손을 다정히 잡으시고 그가 살게 될 종로동 7호동으로 걸음을 옮기시었습니다. 해마다 평양에 주택 10,000호씩 짓겠다는 목표를 세운 김 위원장은 지난해에만 4차례 이곳을 직접 시찰했습니다. 김정은 집권 10년. 총체적인 경제 실패 속에서도 눈에 보이는 호화주택 사업 등 치적 쌓기로 민심을 달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곽정아입니다. 러시아는 나치 독일을 물리친 5월 9일 전승기념일을 최고 국경일로 꼽습니다. 이날에 맞춰 우크라이나 마리우폴에서 열병식을 계획 중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한 달 넘는 포위와 폭격으로 이젠 잿빛으로 변한 마리우폴. 40만 명에 달했던 인구는 12만 명으로 줄었고 마리우폴 시장은 사망자가 10,000명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강제 합병한 크림반도와 칠러 성향의 돈바스를 연결하는 요충지 마리우폴에서 러시아가 열병식을 준비 중이란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러시아가 2차 세계대전 전승일인 다음 달 9일에 앞서 특수작전에 성공하면 도심 잔해와 시신을 치우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정보를 우크라이나 측이 확보했다는 겁니다. 러시아 측은 우크라이나 해병 1000여 명이 마리우폴에서 항복하는 모습이라며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В живых остались точно группа, которая со мной шла, человек 13-15 было примерно. И нам пришлось сдаться, так как нас окружили. 러시아군은 중립을 유지하다 최근 나토 가입을 검토 중인 핀란드의 국경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동식 해안방어 미사일 시스템인 바스티온 P로 추정되는 군사 장비가 이동하는 모습이 SNS를 통해 확산됐습니다. 미국도 1조 원에 가까운 무기를 추가 지원하며 맞섰습니다. 기존에 제공하지 않았던 곡사포와 헬기 등 최신 무기를 운용하기 위해 훈련을 담당할 미군 지원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는 며칠 전부터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홍수와 산사태가 이어지며 인명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항구에 쌓여있던 컨테이너는 장난감 블럭처럼 어지럽게 흩어져 있고 깎여나간 산자락 옆 낭떠러지에 서 있는 집은 곧 무너져 내릴 듯 아슬아슬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60년 만에 최악의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이틀 동안 연간 강수량의 절반 정도인 450mm의 폭우가 쏟아져 내린 겁니다. is coming from that side. It's throw it to my house. We try to run away. My young children, my young boy, they're down on the soil. Lucky we found it. 남아공 최대 물동항인 더반을 중심으로 콰줄루나탈주 전역에서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주 정부는 현지 시각 11일부터 내린 비로 지금까지 306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홍수와 산사태로 주택 6천여 채가 파손되면서 인명피해를 키웠습니다. 더반으로 가는 고속도로가 유실되면서 항구 선적도 중단되고 철도 운행도 끊겼습니다. 현지 거주 중인 한국 교민 120여 명은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주 자체 한 절반이 전전이나 지금 단수가 돼가지고 그런 피해 외에는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습니다. 남아공 정부는 재난지역 선포와 함께 군경을 동원해 복구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 뉴스입니다. 지금 잠실에서는 SSG가 40년 프로야구의 새 기록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시즌 개막 후 11연승에 성공할지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김태욱 기자 전해주시죠. 네, 엎치락 뒤치락 팽팽한 두 팀 5회 현재 2대1로 LG가 앞서고 있습니다. 홈팀 LG는 신기록의 재물이 될 수 없다며 강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SSG가 오늘 경기에서 승리하면 2003년 삼성이 세운 기록을 깨며 개막 이후 11연승이 되기 때문입니다. 시즌 초반 SSG의 투타 조화는 완벽합니다. 외국인 원투펀치를 비롯해 에이스 김광현, 노장 노경은의 영건 오원석까지 선발진은 피해갈 투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호수비는 분위기를 끌어올립니다. 실책이 단 2개로 10개 팀 중 가장 적습니다. 점수가 필요할 땐 한유섬이 해결해줍니다. 벌써 타점이 17개입니다. 지난해 5년 60억 원의 대형 계약을 맺었는데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듯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은 이구동성으로 팀 분위기를 전합니다. 이제 질 것 같지 않은 분위기가 생기는 것 같아요. SSG 정용진 구단주는 개막 전 10연승을 하면 시구를 하겠다고 공약했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 삼성과의 홈 경기에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마운드에 오릅니다. 지금까지 잠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내일은 따스한 봄볕이 내리쬐면서 이맘때 봄 날씨를 회복하겠습니다. 한낮 기온 대부분 20도 안팎까지 오를 텐데요. 아침엔 여전히 한 자릿수에 머물면서 일교차가 매우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지역은 내일도 우산을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오후에 북쪽 상층의 찬 공기가 일시적으로 내려와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늦은 오후부터 퇴근길 사이 짧게 비가 오겠는데요. 5mm로 양은 적지만 일부 지역은 요란하게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구름만 가끔 지나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은 8도, 대전은 7도로 쌀쌀하겠고요. 한낮에 서울은 18도, 대구는 20도까지 올라 포근하지만 동풍이 불어드는 동해안 지역은 강릉이 14도 등 비교적 서늘하겠습니다. 당분간 맑고 일교차 큰 전형적인 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또 검찰이 뉴스를 뒤덮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내내 검찰 개혁한다고 시끄럽더니 윤석열 정부 시작 전부터 민주당은 검수완박을 밀어붙이고 당선인은 검사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발탁을 했습니다. 협치는 사라지고 이 감정 싸움으로 또 나라만 두동강이 나진 않을지 걱정입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시작부터 힘대결 뉴스에이 마칩니다. 감사합니다.